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320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했었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 말미에 그 비교표를 만들어 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 규정이 있죠. 그 임대차 계약 규정에 관한 특례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 취지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이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생활의 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범위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그 상가건물이라 하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오해되는 소지가 많은데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무조건 뭐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오른쪽 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321페이지에 판례라고 해서 네모 박스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놨는데 지금 교재 편집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 부분만 빼가지고 어느 부분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면 320페이지에 그 적용 범위 1번 4줄 있죠. 그 밑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321페이지 그 1번 판례 한 8줄 정도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인 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하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상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공장, 창고 등이 그러한 보관이나 제조, 가공 등이라는 이런 사실 행위 이외에 판매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라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냐 아니냐 그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즉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라는 이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물이라면은 공부상 용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제조물을 갖다가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이런 사실행위만 하기 위한 건물로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일 때는 아무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까지도 그 건물에서 같이 행해진다면은 거기 공부상 용도가 상가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그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하는 부분이 다시 321페이지로 가면은 그 네모 박스 안에 판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에 관한 우리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 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중에 가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이하. 근데 이 4억 원, 3억, 2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이걸 판단할 때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월세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월세를 포함시킨 보증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월세를 포함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그 표 밑에 보면 당구장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월세에다가 그래서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갖다가 다시 보증금액에다 합산한 금액, 그걸 기준으로 4억 원 이하 맞느냐 안 맞느냐, 3억 원 이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환산보증금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4억 원 이하의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 두 번째 당구장을 한번 봐봐요. 우리 상인법의 3조 규정, 그리고 10조의 규정, 그리고 10조의 2조 규정, 10조의 8조의 규정, 요런, 그리고 19조의 규정, 요런 그 경우에는 우리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차임의 연체와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상가 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권장에 관한 이런 우리 상인법상의 몇몇 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요 지금 두 번째 당구장에 표시되어 있는 몇 조의 규정에 관한 상인법의 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학습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요 내용, 요런 내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그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322페이지에 우리가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상인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 322페이지의 그 제3절에 대항력에 관한 규정인데, 이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어떤 이사와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것을 대항요건으로 요구했다면은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대항요건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추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23페이지의 그 판례들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은 대부분의 판례 사례들을 소개해 뒀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대체로 보면은 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제3자에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시 방법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 판례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 324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게 또 환산 보증금액이 초과하는 상가금을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주임법에도 똑같이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은 월세를 보증금에다가 합산해가 그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그 점은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출발부터 다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우리가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의 경락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권이라도 그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일 경우는 마찬가지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냐는 그 상가 건물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의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라면은 만약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인이라면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라면 아무리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인이라도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해버리는 임차권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주의해서 점검하시면 되겠고, 제4절에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부분과 그 다음에 5절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 가는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점검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러한 제목에 따른 규정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험 지문에 활용해가지고 답항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에 제6절에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주임법에도 있는 건데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신청을 우리는 강제경매 신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서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신청, 즉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서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인데 주임법에도 똑같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입니다. 관할 세무장으로 주민센터가 아니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정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그 상가 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에 매각대금,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요걸 우리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동시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변제권에 관한 임차인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도 주임법에도 똑같이 규정을 두고 있죠. 주임법에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다시피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아무 임차인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단독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등기 명령이 떨어지면 그 등기 명령에서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행해지게 되면은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지만은 기존부터 임차권 등기 이전부터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임차인이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입니다.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 임차 보증금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양수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그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민법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도 주임법과 똑같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건물 임대차의 등기를 행한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보호 규정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단기간으로서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에서는 최단기간으로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장기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그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지금은 장기에 관한 규정은 제한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상임법에서 1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문장을 자꾸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 1이라는 숫자를 2로 바꾸면 그게 주임법 규정이 되는 거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주임법과 상임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329페이지에 제10절에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전혀 없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은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도 최소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규정이지만은 이거는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그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이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관한 어떤 보호장치로서는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의 개정에 의해서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신설해 두고 있고 이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이런 규정들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권리금의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를 하나 기본적으로 소개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330페이지에 보면은 자,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우리 상임법상의 10조의 규정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330페이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는 밑에 1번부터 8번까지죠. 대체로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 1번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이 3기의 차임에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위법은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이죠. 따라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민법 640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따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특례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첫 번째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됐다. 이게 민법 규정하고 미스매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못 한다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인법을 놓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는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민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에 따르면 2기의 차임액이 연체한 사실에 불과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 거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별표 표시해두고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이 한 문제로 잘 만들어집니다.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1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잘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의를 주면은 1번은 그 3기를 2기로 잘 바꿉니다. 민법에서 2기 가는 걸 들어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5번에 보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데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렇게 또 잘 바꾸죠.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은 2014년도에 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시킨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다라는 구체적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꼭 점검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임차인의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건물 임차 계약 기간은 최소한 5년이 보장된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게 되면 5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세 번째,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누구를 대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전차인은 누구를 대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을 포함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31페이지에 이 판례는 마찬가지 그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리킨다 하는 그 판례고 1번은
2번 판례의 경우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하세요. 이 5년이라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 332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은 갱신되는 이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금을 임대차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단서 규정은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임과 보증금은 법세 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정감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차임 정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유에 의한 제한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역박산에 보면 계약갱신의 특례라는 규정을 둔데 본법의 적용 대상인, 즉 상인법의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죠. 사유에 의한 정감, 차임 정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은 있지만은 정액 청구율 제한, 그렇죠. 주임법은 우리가 5%였죠. 상인법은 9% 되어 있습니다만 이 9%의 정액 청구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액 후 1년 이내에 다시 정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는 이 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이게 묵시적 갱신인데요. 법정 갱신인데요. 저 임대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고 이렇게 법정 갱신이 있게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1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2년으로 보죠. 자, 5번에 보시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은 아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매들이 경과하면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재물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최근에 신설된 규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권리금 등에 관한 11절의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해 보시면 권리금이라 하면 이런 것을 말한다 해가 앞에서도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이 권리금의 정의는 법조문에 정의를 두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판례에서 권리금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상인법의 규정으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2번에 보시면 권리금 계약의 정의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권리금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종전 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계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리금 계약은 현재의 임차인과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권리금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현재의 임차인이 신규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임대인 측에서 회수하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된 거죠.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제목을 기억해 두는 것도 학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권리금이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고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는 차원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누가 회수를 합니까? 누가? 임차인이 누구로부터 회수를 합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회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으로서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1, 2, 3, 4를 적어놓은 요 내용들은 요런 행위를 임대인이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는. 이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방해의 유형입니다. 방해의 유형.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할 때 방해하는 행위 유형들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4호에 되어 있죠. 그 정당한 사유가 동그라미 2번의 1, 2, 3, 4의 경우입니다. 그럼 결국 동그라미 2번의 1, 2, 3, 4의 경우에는 알았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그 윗부분의 1, 2, 3, 4는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이고 그 동그라미 2번의 1, 2, 3, 4는 알겠어요? 방해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가만 동그라미 2번의 1, 2, 3, 4의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3번에 준하게 줄을 거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이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임대인이 그렇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음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이렇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알았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 임대인은 이렇게 이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거나 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때는 당연히 임대인으로서는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방금 점검했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시킴으로써 우리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상가 건물일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양갈로 4번의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요 명칭을 좀 기억하면서 그걸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권리금의 액수 범위에 관해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금 액수에 관한 어떤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2절 자연 등의 청감 청구권에 관해서부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